그러니까 소송 요건을 통과해야 원고 청구를 인용해 줄 건지를 판단하는데 실제 원고 청구를 인용할 건지는 재판에 그것은 사실을 확정해서 구조는 사실을 확정해서 여기다가 법규를 해석 적용해서 그것에 따른 효과부터 권리 의무를 확정한다. 이런 개념이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미 자연적으로 분쟁 이전에 발생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법규의 해석 적용은 이제 법원이 하는 건데 이 법규의 해석 적용은 실체법의 해석 적용이지 민상법에. 그러니까 계속 내가 민법을 열심히 하라는 거잖아. 민법의 해석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확정은 진짜 이거는 꼭 법률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자기가 열심히 해서 사실을 파악하고 증거에 의해서 상대방이 부정하면 이것을 판사한테 심증을 줘서 확정을 시켜놔야 돼. 그런데 이런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소송 요건이라는 부분을 뚫고 들어가야 되지. 그러니까 소송 요건은 이 분한 판결, 권리 의무를 확정해주는 이 분한 판결에 앞서서 전제 요건으로 충족이 되어야 되지. 그렇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이 소송 요건에 따른 것은 고난 판단을 위한 전제고 단계적으로는 전제 요건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변론에서 같이 어우러져서 심리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하는 고난 판결이라는 것에 앞서서 충족이 돼야 되는 개념인데 이게 선행적으로 시간적으로 딱 잘라서 단계적으로 소송 요건이 먼저 딱 심리되고 고난을 심리한다는 개념은 아니고 이 변론에서 어우러져서 되는데 최종적으로 고난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충족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선행적이라는 거지. 그것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판결은 판결인데 어떤 판결? 고난 판결이 아닌 소송 판결로서 부적법 각하의 소송 판결로서 끝나는 거예요. 부적법 각하라는 소송 판결로. 그 소송 판결이라는 거와 대칭되는 용어가 고난 판결이지. 그러니까 고난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느냐. 즉 피고는 원고에게 금 6천만 원을 지급하라든지 피고는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원고에게 인도하라든지 이런 고난 판결 또는 원고가 패소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이런 판결이 나오는 그 부분을 권한 판결이라는데 그런 권한 판결을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소송 요건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소송법에서 이러한 소송 요건을 배우는데 소송의 주체인 법원에 또는 당사자에 관한 소송 요건과 소송의 객체 내지 대상인 소송물에 관한 소송 요건 등을 이름 우리가 구별해서 종류로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 대해서는 일단 외국 간의 관계 사건에서 우리 법원이 재판권이 있을 것.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법원에 재판권이 있다는 전제하에 지역적이라든지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법원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지역적으로 나누는 관할을 토지관할이라고 합니다. 지역적으로 쪼개는 거예요. 1심 법원은 전국적으로 이렇게 산지에서 쪼개놓고 있어요. 2심 고등법원은 5군데 있어요. 그 다음에 대법원 단계는 한 단계에 한 곳에 대법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쪼개놨어요. 그 다음에 그런 1심, 2심, 3심은 신극관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이렇게 X축으로 펼쳐놓은 것을 토지관할이라고 불러요. X축으로 이렇게 지역적으로. 일반 교과서에는 없는데 내가 굳이 이해시키려고 그래프로 그린다면 이런 X축으로 쪼개놓은 게 서울의 중앙지방법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천안지방법원이라든지 또는 여러분 고향 말 지방 출신은 뭐 울산 어디에 지방법원이라든지 또는 군산이라는 데는 전주지방법원의 군산지원이에요. 그러니까 지방법원 속에서 또 더 세분화돼서 지원이라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쪼개진 게 1심 법원으로 이렇게 쪼개는 걸 토지관할이라고 일단 보면 돼요. 그 다음에 2심으로서 서울하고 대전, 대구, 부산, 예를 들어 광주 이 5곳에 고등법원이 있죠. 실은 전주 정도는 고등법원은 없지만 그렇다고 또 광주까지 가기가 머니까 전주에는 고등법원에 이렇게 파출소 비슷하게, 분원 비슷하게 고등법원 단계가 있어요.
제주도도 특수한 지역적인 것 때문에 그 제주도에는 광주에서 약간 파견된 파출소 비슷한 그런 사건을 처리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춘천 정도도 저쪽 특히 강원도는 이 산맥을 중심으로 또 오른쪽 왼쪽이 지형적으로 완전히 같은 강원도지만 이게 완전히 구별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춘천 뭐 이런 영동 영서 이런 데가 다 고등법원 2심은 어디로 왔었어요? 지금 보면 서울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춘천에 예를 들어 파출소 비슷하게 해놓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공식적으로는 이 5곳에 고등법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대법원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1심, 2심, 3심을 거쳐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것을 신급관할이라고 해요. 신급관할. 그 다음에 1심 사건 중에서는 재판부가 판사 혼자 구성되는 단독재판부와 판사 3명으로 구성되는 합의재판부가 있어서 어떤 사건을 이 단독재판부가 맡느냐, 어떤 사건을 합의재판부가 맡느냐가 사물관할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할을 잘 찾아서 사건이 토지관할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신급관할에 따라서는 소 냈을 때 첫 번째 당사자들이 막 대법원에 가서 처음부터 다투는 게 아니라 1심, 2심, 3심을 밟으면서 올라가야 되는 이런 신급관할을 지켜야 되고, 그 다음에 사건이 뭐 소가가 1억 원이 안 되면 단독재판부가 일단 하는 거고 1억 원을 초과하면 합의부가 받는다 라고 했을 때 3천만 원짜리 사건인데 합의부로 가면 안 되고 단독재판부에서 맡아야 된다. 이런 관할권 있는 법원이 이 사건을 처리해 줘야 된다는 게 하나의 소송 요건이 돼요. 그 다음에 당사자에 관한 소송 요건은 우리가 당사자를 소장에 표시해서 일단 대부분 확정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특수한 경우는 문제가 있는 경우는 우리가 한번 검토는 해봤지만 하여튼 그렇게 해서 확정된 당사자를 기준으로 이제 자격을 따져보는 거예요. 그 당사자에게 당사자 능력이 있을 것. 이게 민법상의 권리 능력에 제출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당사자에게 당사자 역량이 있을 것. 그 다음에 그 당사자에게 소송 능력이 있을 것. 그 다음에 그 당사자가 만약에 소송 능력이 없으면 정당한 대리권을 갖고 있는 법정 대리인이라든지가 따라붙어야 된다. 라는 이런 상황이 당사자에 관한 소송 요건으로 작동을 해요. 한편 소송의 객체인 소송물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소의 이익이 있을 것, 분쟁 해결해줄 필요성이 있을 것,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등등의 소송 요건을 배워요. 그 다음에 조금 복잡해지는 이제 소송 요건으로 뭐 중복된 소지기의 금지가 아닐 것, 기판력에 걸리지 않을 것, 뭐 제소 장애 사유가 없을 것 등으로 소송 요건이 이제 이름 종류로서 우리가 구분하면서 하나하나 익혀나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익혀나가는 거예요. 그것까지 저번 주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오늘은 다시 그 부분 중에 재판권, 관할권 이 부분 설명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재판권에 대한 설명은 국제적인 서면 사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 지금 당장 국내 사건 중심으로 본다는 일단은 이렇게 세세한 설명을 하지 않고 곧바로 관할에 관한 문제로 들어가고 그래서 법정 관할이라고 해서 역번호 4-15를 보면 직분 관할, 직분, 그 직분에 따른 관할이 있고 그 다음에 4-7에 사물 관할이라고 해서 사건의 경중에 따라서 합의부와 이제 단독 재판부가 있고 그 다음에 4-18 보면 토지 관할이라고 해서 법원을 전국적으로 적어도 대법원은 한 군데 서울에 있지만 고등법원은 5군데, 지방법원은 뭐 지원까지 포함해서 한 30-40군데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그 사건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지방법원급에서 대법원 단계처럼 한 곳에서 한다면 모든 사건이 다 불러오니까 큰 의미는 없을 텐데 관할이라는 게 지금 지방법원하고 지원하고 1심 사건에 관해서는 곳곳에다 배치했으니까 그 사건이 어디로 가는지를 따져야 돼요. 따지기 위해서 여러분이 옛날 이제 호적이라는 건 없어졌지만 그 적이라는 개념을 써서 재판에서도 그런 호적지 비슷하게 어떤 용어를 쓰냐면 재판적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래서 그 사건의 재판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적으로 쪼개놓은 것에 있어서 그 사건이 어디 법원을 가야 되는지의 기준은 재판적은 뭘 기준으로 하냐면 피고 중심으로 하면 돼요. 피고의 주소지다 내면 돼요. 그러니까 피고가 창원에 살면 창원지방법원에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원에 낸다, 피고 중심을 낸다라는 것은 어떤 경우이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꼭 그렇게 말고도 낼 수 있게 특별히 재판적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토지관할에는 용어가 보통 재판적과 특별 재판적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보통 재판적이라고 말할 때의 보통은 어떤 사건이든지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돼요. 보통은 어떤 사건이든지 어디로 찾아가라? 어떤 사건이든지 피고 주소지로 가면 돼요. 토지관할은.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특별히 재판적이 부여되어 있어요. 예컨대 이런 상황이네요. 201면의 예를 한번 보면 서울서 내일 만약 어린이날이라든지 황금 연휴니까 뭐 놀러 가다가 어디 천안 어디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다가 천안부근서 또 어디서 올라오는 차랑 부닥쳤어요. 그런데 서로 상대방 잘못이라고 따지고 있어요. 그래서 급기야 내가 입은 피해를 손해배상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서울서 내려가던 사람이 먼저 내느냐, 이쪽 입장에서는 부산 쪽에서 올라오던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요. 부산 쪽에서 살다가 서울 나들이 오는 사람 쪽 입장에서 보면 서울서 내려오던 차가 잘못했다고 따지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통 재판정만 상정을 하면 서울서 내려가던 사람이 소송을 해야 된다면 상대방 피고로 삼은 사람의 주소지인 부산에다 내야 돼요. 반면 부산에서 올라오던 사람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이 서울서 내려오던 차량이 잘못했다고 판단해서 내려면 거꾸로 피고 주소지는 서울, 상대방이 되는 서울서 내려온 차량의 서울 법원에다가 서울에 이제 뭐 서울에는 뭐 중앙지방법원도 있긴 하지만 하여튼 서울에다가 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재판적은 상대방 주소지다 내면 돼요. 그런데 그 상대방 주소지로 보통 내는 경우는 피고라는 소송을 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설정했는데 실제 이 손해배상의 불법행위의 원인을 따지고 누구 잘못했는지 따지려면 사실은 주소와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상대방 주소와 상관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법원이 관여하는 게 제일 유효적절하고 효율적인 거 생각해보면 그 사고 난 동네에서 가까운 법원이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18조 1항인가를 보면 불법행위에 관한 소송은 행위지법원에도 낼 수 있도록 특별히 재판적을 주고 있어요. 행위지법원에도. 그 취지는 박스에도 나와 있고 하듯이 상대방 주소라는 보통 재판적 이외에 특별히 이런 재판적을 주고 있는 것은 그 행위, 불법행위가 발생한 곳에서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효율적인 것 같아서 증거조사 등에 있어서 효율적인 것 같아서 예컨대 천안서 난 사건이면 천안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지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특별재판적을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관한 토지관할은 모든 사건은 피고의 주소지로 내면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그 피고의 주소지로 보통 재판장을 설정한 이유는 피고를 보호하라. 소송을 당하는 사람이 수동적으로 끌려가니까 그 사람 위주로 내주라는데 근데 실제 또 소송을 일으키는 사람은 원고잖아요.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를 중심으로 해주라고 했지만 원고가 내니까 원고는 피고한테 이렇게 헤아려서 해주라 라고는 되어 있지만 한편 그 원고와 피고의 주소가 같은 곳이라면 문제가 안 되지만 원고 입장에서는 자기네 동네에서 내고 싶다. 뭐 이런 경우에는 이런 특별재판적을 따져서 그렇게 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되게 이상해요. 한편은 피고를 보호하라고 하면서 피고 주소지다 내라고 하면서도 그 내는 주체는 또 원고니까 하필이면 원고 입장에서는 피고한테 피고를 잘 받들어서 피고한테 편한데 내주라라는 이념에 따라서 행동하느냐 마느냐는 누가 또 주도권을 지냐면 원고가 지고 있어요. 원고 소를 내는 사람. 다만 피고는 나중에 어떤 게 있냐면 원고가 낸 소송에 대해서 불만스러우면 내가 편한 법원에 이쪽으로 보내달라는 그런 식의 상황은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나중에 이송이라고 해서 35조 등에 보면 재량에 의한, 즉 법원의 재량에 의한 이송을 신청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데 실제 이송 신청의 미국까지 큰 땅덩어리라는 게 실감 날 텐데 우리나라는 제주도 정도 빼놓고는 그렇게 뭐 불편하고 아니고가 이렇게 실감 나지가 않는 게 크기예요. 규모가. 그래서 그런지 잘 거의 안 받아줘요. 그런 이송을 잘 안 받아줘요. 그래서 피고가 못마땅한 곳에 주도권을 진 사람은 소송을 내는 단계에서 원고이기 때문에 그 원고가 낸 보통 재판적으로 내줬으면 피고 주소지를 냈으니까 그다지 불만 있을 확률은 거의 없지만
특별재판적 등이 곳곳에 마련되어 있어요. 7조 20 몇 조까지 25조 등까지 그러한 보통 일반적인 모든 사건에 낼 수 있는 피고 중심으로 내라는 거 이외에 특별히 재판정이 있어요. 그것에 따라서 원고가 냈을 때 피고가 상당히 불편하다면 35조에 따른 이송을 신청할 수는 있겠는데 실제는 거의 받아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피고 중심으로 내라라고도 하면서 내는 사람이 원고인지라 원고가 특별재판적을 따라서 내버리면 원고가 낸 곳이 피고로서는 못마땅할 수도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 못마땅한 것을 커버링 해줄 수 있는 이송이라는 제도가 실제 작동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실제 변호사가 사건을 선임했을 때는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그 사건이 옛날만큼 많이 수임되지 않으니까 한 건에도 수임하려면 어디 먼 곳 사건도 수임을 해야 되는데 먼 곳에 가는 것보다 관할이 자기가 원고 측으로 사건을 맡았으면 서울에다 낼 수 있는 관할을 막 찾을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변호사 입장에서 가까운 법원으로 갈 수 있는 뭐가 없는가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는 그래서 그런 관할을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막 착취를 해요. 그러니까 불법행위지는 옮길 수 없지만 어떤 경우에 그런 게 가능하냐면 또 다른 특별재판적인 경우가 있냐면 금전적인 청구 등에 있어서는 재산권적인 그런 청구 등에 있어서는 의무이행지라는 특별재판적이 인정되고 있어요. 의무를 이행하는 곳에서의 그곳에서의 법원이 의무가 이행됐느냐를 싸우는 내용이라면 거기에다 특별히 재판적을 주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이 민법에서 의무는 예컨대 민법에서 종류물 채권과 특정물 채권 등에 있어서 의무이행지가 뭐 지참채무의 원칙이다 이런 것을 용어로서 머릿속에 모은 적이 있잖아요. 그럼 지참채무의 원칙의 대상이 되는 어떤 사건에 있어서 지참채무라는 것은 결국 채무자가 어디 가서 이행을 해야 돼요? 채권자 주소, 채권자 사는 곳에 가서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지참채무니까. 그러니까 의무이행지가 채권자, 즉 이 소송에서는 원고 주소지가 16조에 의하면 재산권성에 관해서는 의무이행지에 낼 수 있도록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전적인 청구에 있어서는 아주 원리 원칙대로 조문 2조, 4조, 5조 등에 따라서 피고의 주소지에다가 낸다라고 원고가 차분히 그 조문에 따라서 피고한테 내주는 것을 상정할 수도 있지만 자기 입장에서 낼 수 있는 조문을 찾다 보니까 특별재판적으로서 이 16조 등을 동원하면 금전적인 청구는 어디다 낼 수가 있어요? 예컨대 상대방은 부산 살고 자기는 서울 사는데 이 보통 재판적에 따르면 피고가 살고 있는 부산에 가서 내줘야 되는데 특별재판적을 이용해서 원고 주소지인 서울에도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변호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컨대 대전 사람과 부산 사람 간의 싸움인데 어떻게 하다 그 사건을 소개받아서 서울서 편하게 내고 싶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채권자인 원고의 대전 사는 사람의 주소를 어떻게 해요? 서울로 주민등록을 옮기게 시키고 서울에다 내는 이런 방법까지도 쓰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관할이라는 게 한편 그렇게 어떤 편의적으로 쓰일 수 있는 여지 때문에 잘 이해는 해줘야 되는데 한편 또 관할은 이 변호사가 다 체킹해서 제대로 내고 뭐 이런 거가 상정되는 게 제일 모범적이겠지만 사무장이 확 갖다 어디다 내는데 그래서 이 관할 그것에 대해서 변호사가 잘 이렇게 꼼꼼히 안 챙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 관할을 잘못해서 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소송요건의 일종이니까 소송요건에 공식적으로 어떻게 나왔어요? 법원이 직권으로 챙겨서 소송요건을 못 갖추고 보정도 안 된다면 그 소의 운명 어떻게 돼요? 권한도 못 들어가서 부적법 각하되잖아요. 부적법 각하되니까 이게 낭패인데 소이가 법원에 내는 관할권의 문제는 다행히 그 시정한다라는 개념을 부적법 각하 이전에 시정한다. 보정될 수 있으면 시정해서 제대로 돌아가게 해준다라는 개념이 항상 작동하는데 관할은 그게 어떻게 작동하냐면 이송을 시켜줘요. 제대로 된 법원에 법원이 잘못 수리된
접수된 법원 입장에서 볼 때 이거 우리한테 올 게 아닌데 했을 때 다른 어떤 소송 요건 등은 최종적으로 갖추지 못하면 무조건 각하되는데 이때는 그 시정할 기회라는 그 장면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해당 제대로 된 법원에 이송을 시켜줘요. 그래서 35조 아까 말한 이송 말고 또 다른 이송 중에 34조 1항 그 앞조문을 가서 보면 관할 건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했을 때 그 접수받은 법원이 관할 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34조 1항에 의해서 관할 건 없는 법원에 마구잡이 잘못됐을 때 어떻게 처리해준다? 관할 건 있는 법원에 내준다라고 하니까 변호사로서는 순간적으로 쪽팔림 당하고 말고 뭐 그렇게 지금부터 공부하지 말고 답안지에도 내가 관할 문제 내면 이렇게 해요. 정답 찾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결론 34조 1항만 외워요. 어디다 내든 알아서 이송시켜주니까 이 정답에 대해서 이렇게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썼다가 F 맞지 말고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웃긴 얘기 그러면 진짜 쪽팔림 한 번 당하는 거예요. 대단한 쪽팔림이죠. 왜냐면 변호사한테서 초장에 본선도 아닌 예선에서 실력 없는 게 호롱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담당 재판부 볼 때 이 사람의 본선적인 어떤 본격적인 싸움의 신뢰도가 높겠어요.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 관할도 제대로 못 찾아오는 정도의 뭐 그게 사무장이 했던 본인들이 했던 그런 것도 찬찬히 못 살펴놓고 온 사건이라면 본격적인 싸움에서도 뭔가 이게 좀 부실하지 않을까 이런 선입관이 작동해서 좀 피해는 있을 수 있죠. 하여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관할을 찬찬히 잘 배우고 익혀두면 뭐 그런 뭐 나중에 가서 이게 뭐 이렇게 기억에 남았다가 잘 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튼 익혀두어야 되긴 하는데 지금 우스개로 얘기한다면 그냥 잘못되면 그래도 다행히 34조 1항에 의해서 이송에 의해서 처리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그런 이야기까지 전개했고요. 그래서 특별재판적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특별재판적은 25조까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실제는 뭐 그렇게 발생하는 게 빈번하지 않은데 시험용으로는 202면에 보면 관련 재판적이라고 꽉 써있는 그게 시험 여러분 케이스북 나중에 보게 되면 그게 많이 나와요. 시험용으로는 관련 재판적이라고 해서 뭐냐면 우리는 지금 아직 1대1의 당사자 사이에 사건의 단위를 하나 놓고 싸우는데 이 당사자가 여러 명 등장하는 것을 공동소송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1대1인데 대상이 여러 개 등장한 것을 소의 병합, 청구의 병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한자 뉘앙스 이해되겠죠? 당사자가 여러 명 등장하니까 공동소송이라고 부르는 거고 한편 대상이 여러 개라고 하니까 청구라는 대상, 소송물, 대상이 병합되어 있다. 복수이다. 이런 경우에 이게 유용해요. 그러니까 1대1일 때가 아니라 X가 Y한테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사건이 두 개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는 대여금 청구고 이 돈을 빌려준 것을 받으러 갔다가 옥신각신하다가 한 대 맞아서 손해배상도 청구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 사건이 두 개죠. 동일 당사자 사이에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대여금도 청구하면서 한 대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맞아서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아까 말한 18조 1항에 의해서 불법 행위지에 대해서 내려고 할 때 불법 행위지에서 낼 수가 있는데 그 불법 행위지가 만약 A라는 지역인데 X의 주소는 B고 Y의 주소는 C라고 할 때 이 손해배상은 불법 행위지에다가 낼 수 있으니까 A에다 낼 수 있어요. A에다 낼 수 있는데 대여금을 생각해보면 대여금은 B나 C에다는 낼 수 있어요. 피고 주소지인 C라든지 대여금에 대해서 의무이행지인 B에다 낼 수 있는데 불법 행위지하고 대여금은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설정을 불법 행위지에 낸다라고 전제를 하고 대여금도 같이 내려고 할 때 대여금은 사실은 불법 행위지인 C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동일한 당사자 사이의 사건이긴 하지만 상관이 없어도 25조 관련 재판적으로서 관련된 사건으로서 같이 낼 수 있게 하나를 특별히 부여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관련 재판적이라고 하고 있고 특별 재판적 중에도 또 특수한 경우이에요. 이해되겠죠? 만약에 이것을 공동소송의 경우도 또 이야기한다면 공동소송의 경우는 예컨대 Y1, Y2가 등장해요. 공동으로 때려가지고 피해를 입어서 두 사람을 공동 불법 행위로 걸고 있어요. 그래서 손해배상을
공동 가해자로서 공동 불법 행위로서 Y1, Y2를 걸고 있는데 Y는 B라는 동네 살고 Y2는 C라는 동네 살아요. 그 다음에 X는 A 살아요. 이랬을 때 X가 A에 될 때는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는 그 의무이행지로서의 재산 금전적인 청구, 재산권상의 청구에 대해서 A에 낸다고 하면 Y1이나 Y2 상관없이 다 걸려드는데 만약에 이 케이스에서는 Y1의 B한테 내면서도 이 두 명을 같이 걸고 싶어요. Y1의 주소인 B에다가 내면서 Y2까지 걸고 싶은데 Y2는 B는 안 살아요. B에서는 안 살아요. C라는 동네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B라는 동네를 관할하는 예컨대 인천이면 인천지방법원에 인천하고 상관없이 살고 있는 이 Y2도 같이 Y1과 묶어서 낼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을 하는 게 25조의 관련 재판정이에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두 사건을 공동으로 또는 병합으로 낼 수 있게끔 해서 원래부터 그 법원에 각각 갖고 있으면 관련 재판정을 동원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원래부터 갖고 있으면. 즉, 이 케이스에서 어떤 법원에, 내려는 법원에 대여금도 그 법원에 관할 건이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그 법원에 관할 건이 있으면 25조의 관련 재판정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어요. 이 경우도 Y1에 대해서 Y2에 대해서 다 지금 내려는 법원에 관할 건이 있다면 관련 재판정을 끌어들일 필요가 없는데 어느 한 파트만은 있고 어느 한 파트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그 법원에 낼 수 있게 해주기 위한 기능을 하는 게 관련 재판정으로서 특별 재판정이라는 것이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하세요. 일단 질문 있습니다. 요 공동소송의 경우는 어느 범위까지 이런 것을 인정할 거냐는 조금 논란이 있어요. 근데 일단 그거까지 들어가지 말고 그런 개념이다만 이해를 하면 돼요. 질문 있으면 해요. 질문. 이해됐어요? 관련 재판은 조금 어려워요. 그 다음에 나중에 케이스북 같은 거 보면 그거 그 케이스를 막 내. 그런 기본적인 설명하에 다시 4-13 앞에 박스를 봐요. 196년 4-13 앞에 박스. 가날은 발생 근거로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발생하는 게 법정 가날이에요. 지금 설명한 게 직분 가날, 사물 가날, 토지 가날 이런 게 법정 가날이에요. 그 직분 가날 속에서 특별히 중요한 게 1심은 지방법원, 2심은 고등법원, 3심은 대법원이 맞는 게 신급 가날이에요. 신급 가날. 직분 가날 속에서 중요한 게 신급 가날이에요. 한편 이런 법률의 규정 말고 상급법원이 지정해서 발생하는 가날을 지정가날이라고 해서 28조에서 규율 하고 실제는 거의 없어요. 뭐 굳이 교과서적인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야간 심야 열차에서 싸움이 났는데 불법 행위지가 이쪽 동네랑 저쪽 동네에 걸치는 그런 시간 어떤 공간에서 났을 때 이게 A 법원을 가야 될지 B 법원이 가야 될지가 애매해서 그 상급법원이 정해줘서 어디로 가라라고 한다. 뭐 이런 경우인데 상황이 발생하기가 쉽진 않아요. 그러니까 관할 건을 도저히 확인할 길이 없어서 상급법원이 정해준다 이런 개념인데 그 상황은 특별히 나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게 29조의 의사의 합치했다는 게 합의 가날이고 그 다음에 30조도 당사자의 어떤 행동, 합의, 의사 이런 건데 변론 가날이라고 해서 관할 건 없는 법원에 냈는데 아까 말한 관할 건 없는 법원에 의해서 냈을 때 피고가 거기에 대해서 그냥 괜찮다는 취지로 싸움을 받아주면 이송시키지도 않아요. 제대로 된 법원은 원래는 이송해야 되죠. 관할 건 없는 법원에 냈을 때는 이송을 시킨다라고 아까 34조 1항에 따라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냥 피고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싸움을 받아주면 굳이 그쪽 가서 하라 라고 법원이 하지도 않아요. 그런 것을 변론가날이라고 해서 30조가 그것을 규율하고 있어요. 국내 용어로는 응소가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응소했다고 해서. 근데 요새 용어로는 변론에 응했다는 취지 때문에 이 용어를 바꿨는지 변론가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관할 건 없는 법원에 내면 관할 건 있는 법원으로 보내줘야 되지만 상대방이 그것에 대해서 따지지 않고 그냥 괜찮다라고 했으면 그것을 그대로 법원이 받아줘서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좀 아까 말한 29조의 합의라든지 지금 30조의 변론이라는 것은 당사자의 행동이랄까 의사에 따른 것을 하나를 인정해 주는데 그 31조라고 그 다음 조문을 보면 전속가날이라는 용어가 나와요. 전속가날. 그래서 31조 전속가날에서는 이 29조나 30조가 배제돼요. 전속가날은 뭐냐면
어떤 공익적인 목적 때문에 반드시 그 법원에서 해야 돼. 반드시 그 법원에서. 그러니까 잘 보세요. 전속간할로 못 박아서 딱 하라고 한 거는 당사자가 합의한다든지 반할 건 없는 법원이지만 상대방도 응해서 한다든지 하는 개념을 인정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인정 안 해주죠. 전속간할은 반드시 거기서 해야 되니까 당사자끼리 이렇게 괜찮다라고 했다고 해서 그런 것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31조에 전속간할로 딱 못 박아. 그럼 어떤 게 전속간할이냐? 그건 법에 이런 법원에서 전속으로 한다. 뭐 예를 들어 어떤 경우에 그런 게 많냐면 여러분이 경제법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법에서는 어떤 대기업과 어떤 소비자라든지 힘의 균형이 무너지는 데에서는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서 힘의 어떤 그 실질적으로는 힘의 차이가 있지만 대등한 뭐 당사자인 것을 가진 전제로 뭐 이런 것을 인정해주면 안 되겠다 해서 경제법 같은 데서는 규율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규제를 하고. 그러니까 관할에 가는 것도 그런 데서는 다까지도 규율을 해서 이렇게 당사자끼리 자주지 못하게 딱 전속적으로 묶어놓은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는 합의나 변론 관할 등이 인정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닌 이런 지역적으로 분포시켜놓은 그림을 지었지만 예컨대 천안, 군산 지원, 뭐 창원의 어떤 지방법원 또는 거기 목포 지원인지 지방법원인가 잘 모르겠지만 한 뭐 목포 어디 이렇게 군데군데 장소적으로 뭐 국회의원 선거구처럼 이렇게 쪼개놓고 한 것은 1심 사건에 관해서는 이렇게 그냥 단순히 지역적으로 잘라놓은 거예요. 그 정도의 재판장을 갖고 있는 것은 그 정도의 법원에 가라. 이 정도 지역의 법원에 가라. 저 정도 지역에서는 그렇게 가라라고 쪼개놨어요. 알겠게만 한다면 이 민사소송법도 지금 한 번에 다 수용을 못하니까 두 분만 해놓은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헌민형 같은 경우는 옛날 같은 뭐 3분만 하고 4분만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렇게 쪼개놓은 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내가 A반 가서 들을 수도 있고 B반 가서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한 반에 너무 몰리고 그런 것 때문에 약간 강제하는 경우도 있죠. 뭐 옛날에 여러분 세대는 그런 거 없었는지 몰라도 옛날에 옛날도 아니고 몇 년 전만 해도 또 많이 나오고 한 반에 너무 몰리고 한 반은 막 수강자 안 하면 수강자 안 하는 반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뭐 1학년 때는 반강제적으로 뭐 학번 1번부터 뭐 90번까지는 어디 듣고 뭐 그런 거 뭐 이렇게 해놨던 그런 거 해놨을 때는 그거 어긋나면 안 되는 거라면 그게 전속간할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어긋나는 게 아니면 전속간할인데 그냥 이게 한반 클래스가 딱 다 수용하면 괜찮은데 아니고 넘었을 때는 그냥 선택하게 해주면 물론 지금도 선택하게 하면서 뭐 결국은 자르죠. 근데 아주 내가 설명에 또 실패하는데 이게 자르지도 않고 그냥 딱 터놓고 두 번 해줬을 때는 진짜 무한정 자기가 자유자재라서 뭐 학생수가 150대 빵이 되든 뭐든 상관하지 않고 강의실도 충분히 150명 들어가게 해주고 충분히 마지막 한 사람까지 원하면 다 늦을 수 있다는 전제로 본다면 A반 간이냐 B반 간이냐 여러분 마음에 달린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는 그건 이 전속 간할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런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렇게 의사에 의해서 간할을 정해도 무방하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개념 중에 지금 간할의 속성에 따라서 성질에 따라서 간할의 발생 근거가 아니고 속성에 따라서 나오는 게 그 표의 그 다음 보면 전속 간할과 임의 간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전속 간할 이해됐죠. 임의 간할은 예컨대 합의 등이 인정되는 그런 거고 전속 간할은 합의 등이 인정되지 않죠. 그러니까 31조에 보면 이러한 전속적인 것은 아까 관련자 판정의 경우도 뭔가 사건이 특정한 법원에 같이 낼 수 있게 해주는데 그 같이 내게 해줄 수 없고 특정한 법원에서만 하도록 해준 것은 그렇게 막 합칠 수 있게 해서 한 곳에 가서 몰아서 낼 수 있게 해주는 거와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아요? 어울리지 않다고 본다면 31조에 가서 보면 관련자 판정에 관한 25조를 배제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배제했겠죠. 그래서 뽑아서. 그러니까 31조에 보면 25조를 배제해놓고 있죠. 또는 29조를 배제하고 있죠. 또는 30조를 배제하고 있죠. 그런 이유에서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간할은 요 196면의 표를 이해하면 돼요. 그럼 신급 간할에 관한 것만 추가로 또 설명한다면 198면의 박스를 보면 단독과 합의 사건으로만 분류해서 단독의 경우는 지방법원 항소부고 합의부는 이제 고등법원으로 가도록 이렇게 해놨죠. 그 다음에 토지간할 나오고 사물간할 나오는 거 아까 X축, Y축 이해하면 돼요. 토지간할에서는 재판적인 걸 잘 이해하면 되고 예컨대 그 199면의 하단부에 지도 그림 그려 있는 게 있죠. 우리는 이 중앙대는 어디 간할이에요?
네?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이네. 서초동 관할. 근데 왠지 여기는 강남에 어울리지 않는 듯한 그래서 보통재판정이라는 건 피고 주소지다 되면 돼요. 근데 피고가 자연인은 주소지인데 회사의 경우는 주소지라는 개념이 해당하는 느낌이 비슷한 게 뭐가 있어요? 사무실 주소지다. 그렇죠? 여기 보면 그래서 5조에 보면 뭐였어요? 단체 같은 법인이면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 그러니까 자연인의 경우에 주소지에 해당하는 게 3조에서 2조에서 보면 보통재판정이란 타이틀하에 모든 사건은 즉 모든 사건은 보통재판정은 피고를 중심으로 내라 하고서 3조의 그 다음 주문에 가서 보면 그 사람이 자연인이면 주소지에 단체같이 법인이면 주소지라는 개념은 사람한테 쓰는 거고 이 단체나 법인의 경우는 사무소 주된 사무소 그렇지. 만약에 국가의 경우는 국가도 뭔가 사람은 좀 주소지 해당. 국가는 우리나라 땅이 다 주소지인 것 같긴 한데 국가가 소송에 걸려버려요. 국가를 대표하는 경우는 좀 아까 대통령 얘기했는데 그 경우는 대통령 개인으로서 걸리면 국가로서 소송 걸렸을 때는 누가 대표자로 나와요? 그 경우는 대통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그거하고는 상관없죠. 하여튼 대통령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대통령이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대표로 하죠, 소송에서. 그럼 법무부가 어디에 있어요? 과천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딱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게 서울에 걸렸으면 좋겠는데 정부 총사가 서울 있다가 뭐 이제 앞으로도 대전으로 간다는데 과천으로 가면서 이게 서울이 나오던 게 수원으로 바뀌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어. 그러는 바람에 이게 수원으로 가니까 과천이니까 서울을 넣기 위해서 거기 5조에 6조에 보면 어떻게 됐어요? 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이라고 조문이 하나 있죠. 대법원은 사실은 원래는 없었던 건데 왜 넣었을까 생각하면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법무부가 과천으로 가버리고 그래서 능력가. 근데 또 요새는 문제가 나 그 뒤까지 내가 추적을 못했는데 과천이 수원이었는데 안양이 생겼어요. 안양 지원. 보통 이제 경기도 서울 남쪽은 다 수원이 관할을 했어요. 뭐 인천 쪽 있고 서울 북쪽은 의정부가 있고 서울의 이 남쪽 계통은 수원이 지방법원급이에요. 과천 자체도 수원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수원 지방법원 속에 안양 지원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마 과천은 안양 지원일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됐고 거기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안양 지원이 1, 2년 전인가 생겨가지고 실제 법무부 소재지인 과천을 타깃으로 하면 수원이 아니라 안양을 가야 되지 않나 싶기도. 그런데 정확히 뭐가 특례가 있는지 뭐 어떻게 더 정해졌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거기에 대법원이 들어간 거는 뭐 이런 국가기관 중에 서울로 가기 위해서 대법원을 뽑아 쓴 거예요. 그죠? 법무부가 정부총화 정사로 방학내 있을 때는 별 문제 없었는데 서울을 끌어쓰는 게 명세히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하는데 국가의 주소가 이게 서울이 한국의 수도가 아니라 경기도 도청 소재지로 격화되는 걸로 되니까 서울을 채택하기 위해서 대법원을 그런 상황인가 이해되겠죠? 그렇게 해서 소송을 내면 된다까지 이해됐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보통 재판적만에 내는 게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편의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별 재판적이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 규정에 따라서 내면 되는데 그 특별 재판적을 다 외우기는 힘드니까 여러분이 하나 알아둘 것은 18조 불법행위 소송에 있어서 행위지. 의무이행지 8조. 그 다음에 18조 불법행위지. 부동산 관련 사건은 예컨대 이런 걸 또 상정해봐요. 옛날에 지방에서 뭐 이렇게 뭐 땅이 좀 있었는데 그냥 다 잊어버리고 서울 와서 그 살고 있는데 갑자기 그 동네가 뭐 온천이 개발된다든지 그 동네가 뭐 휴양지가 개발된다든지 뭐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시골에 생각지도 않은 땅이 막 땅값이 뛰어가지고 형제들이 뭐 친척 간에 땅 싸움이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값어치가 거의 없을 때는 뭐 네 땅이면 어떻고 내 땅이면 어떻고 하고 방치되어 있었는데
한 2, 30년 흘러와서 서울 와서 각각 열심히 살고 있는데 갑자기 거기에 땅값이 막 폭등해서 이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네 땅이 내 땅인지 가리라고 싸움을 형제들이 뭐 친척들까지 싸우는데 가만 보니까 서울에 와서 다 살고 있어요. 그래서 무슨 보통재판장 이런 주소지 뭐 이런 걸 하니까 서울서 싸움밖에 할 수밖에 없는데 관할법원이 가만 보니까 그게 네 땅이니 내 땅이니 가려면 거기 원래 살던 있던 뭐 동네 할아버지라든지 그 측량을 해보고 크기를 따져보고 하는 거는 어디가 편이에요. 그 부동산 있는 동네가 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비용은 그 부동산 소재지에서도 특별히 낼 수 있도록 부여하고 있어요. 그런 취지 때문에. 그건 20조에서. 그런 취지 때문에 20조에서 그렇게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주소지에서 안 내고 상대방 주소지에다 안 내고 보통재판장에 안 내고 그 부동산 소재지에다 낼 수도 있도록 해놨다라는 그 20조에 부동산 관련 소송은 부동산 그 소재지에도 낼 수 있다. 이때 부동산 관련 소송은 그 부동산에 대한 인도라든지 부동산에 대한 이전 등기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부동산을 침탈했다고 손해배상 소송하는 것은 굳이 뭐 그렇게까지 특별재판장을 부여하지 않고 오히려 그건 행위지에다 내는 18조에 따르는 것이지 부동산 소재지로 낼 필요는 없어요. 그 경우는. 그래서 그런 특별재판장. 그 다음에 조문 조금 건너뛰어서 25조에 특별재판장에서도 또 특이한 관련재판장 이런 등등을 특별재판장을 일단 이해해두고 하나하나 다 이해하면 좋겠지만 뭐 그 지금 그것을 다 질문 하나를 다 분석하지 말고 그런 정도 자주 쓰인다거나 어떤 의미가 있는 특별재판장을 일단 이해하면 돼요. 여기까지 또 질문 있으면 여기까지. 교수님 아까 전에 그 변론 관할에서 청구 기각만을 요구. 본안에 관해서 변론했다는 의미가 청구 기각만을 구하고 즉 답변의 취지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기존의 답변서는 실제 답변은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정도로 답변한 경우에 또 변론 관할을 성립할 수 있는 본안에 관한 변론을 했다고 볼 수 있느냐가 논란이 되는데 그래서 참부가 있었는데 긍정 여부의 학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답변서에 그런 정도의 답변을 하면 안 되고 찬찬히 답변을 하라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고 하여튼 최근에는 답변서 자체에 그렇게 딸랑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으로서 원고의 청구에 기각을 한다라고 답변서에 답변서에는 원고의 청구 취지에 대해서 답변서 모델을 보면 답변 취지라고 해서 취지, 이건 어떤 핵심적인 말은 원고의 청구에 대해서 피고 입장에서는 답변 취지가 뭐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 이런 게 답변 취지란 말이야.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만 하지 말고 과거에는 이렇게만 하고 답변에 이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뭔가 원고가 말하는 다 뭐 말 같지도 않은 말이다 뭐 이런 얘기를 쭉 써서 이리저리 해서 결론으로서 원고의 청구에 기각을 한다. 이제 이런 걸 할 때 지금은 요 자세히 요거까지 써야 돼. 근데 과거에는 어떻다고 그래서 요것만 하고 요거에 대해서는 잠시 나중에 천천히 말하겠다라는 류의 답변서가 일반적으로 제출됐어. 근데 최근에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여기도 좀 더 알차게 즉 심리의 조기에 쟁점이 부각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심리라고 해서 변론기일에서 딱 한번 딱 본격적인 싸움을 서로 펼칠 수 있도록 충실한 답변서가 제출되는 게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답변 취지에 원고의 청구에 기각을 구한다 정도만 써놓고 답변 이후에서는 나중에 천천히 상황 봐가면서 말하겠다라는 이유의 답변서를 내는 것을 그다지 요새는 그런 경우를 요즘에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류의 상황이 잘 나오지는 않는데 만약 그랬을 때도 본안에 관한 답변을 했다, 변론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느냐가 아마 지문에 뭐 요즘도 등장하나 봐. 근데 그런 정도의 긍정 부정설이 있는데 아마 그렇게 하더라도 답변한 것으로 보려는 입장이 일반적으로 더 많을 거야. 뭐 그런 게 지문이 있습니다. 좀 아까 같이 그런 경우라도 답변 원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는 뒤로 미룬 경우라도 본안에 관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본안에 대한 답변은 이 부분의 어떤 결론을 이야기한 것에
비추어서 답변 전환에 관한 변론을 했다라고 본다라는 게 좀 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하여튼 다시 돌아와서 말한다면 그런 식의 답변서가 요새는 제출되는 것이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게 본다. 답변 이유까지 충실하게 채워지는 답변서를 원하는 거지, 답변 이유에 대한 것이 나중에 천천히 답변될 거라는 식의 답변서 제출이 바람직하게 요새는 보지 않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지정간할은 아까 별로 발생할 얘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합의간할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서 간할을 발생시키는데, 금융거래 약정 같은 데 보면 여러분이 모르지만 계약서에 깨알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가서 뭐 통장에 들어가거나 뭔가 거래하거나 핸드폰에 들어가거나 뭐 등등의 어떤 계약서에 깨알 같은 것이 중에 마지막쯤 가면 이런 규정이 따라 붙어요.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뭐 회사 그쪽의 회사에 본적 소재지 산다든지 이런 게 있고,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사인해버려요. 사인하죠. 그래가지고 사인되면 관할 합의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깨알 같은 약정에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돌아서 경제법적으로 아까 어떤 이 소비자나 경제적 약자를 보호해주는 규제적인 그런 측면에서 관할에 관한 것은 대부분 전속으로 걸어서, 전속으로 걸면 아까 어떻게 했어요? 합의해봤자 합의할 수 없다라는 것에 의해서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경제법 계통의 그런 뭐 소비자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약간의 규제에 관한 법률 등에 보면 전속 관할을 딱 그런 식으로 어떤 소비자라든지 경제적 약자를 위해서 해놨어요. 합의를 못하게. 왜냐면 이 띨반 군중들은 알게 모르게 사인을 자꾸 해버렸다니까 이 띨반 군중들을 위해서 경제법이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법에서 그런 게 많이 있어요. 하여튼 그 실체법적인 계약 내용에 이어서 그런 게 있으니까 한번 나중에 뭐 이렇게 약정서 같은 거 주면서 사인을 하고 할 때 한번 찬찬히 해봐요. 당사자가 이렇게 합의한 것이 서면에 의해서 문과된 것이 작성되면서 되는데, 실제 그 서면을 찬찬히 보고 합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여튼 이 관할의 합의는 실제 민법적인 어떤 계약과 달리 소송법적으로 관할을 합의하는 것으로서 그 부르는 용어가 소송상 합의 내지 소송계약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이런 관할의 합의는 모든 경우에 인정되지는 않고 그 요건이 4-21을 보면 1심 법원에 있어서, 그 다음에 전속 관할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안 된다. 있을 수 없다, 속성상. 그러니까 1심 법원에 임의 관할의 경우에, 그 다음에 서면으로 합의 방식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합의가 뭐 완전히 불특정으로 하면 안 되고 특정한 법원을 정하는, 그 다음에 두 당사자 간에 앞으로 모든 사건에 관할 정한다라는 것을 해놓을 수는 없는 거니까 일정한 법률 관계에 이어야 된다 등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 그래서 1심 법원에 그 다음에 전속 관할이 아닌 상태에서 일정한 법률 관계에 관한 것이고, 그 다음에 특정 내지는 일정한 법원을 관할로 하는 것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방식적으로는 서면에 의해야 된다. 다만 시기는 보통은 어떤 분쟁이 발생하기 이전에 합의하는 게 일반적이겠지만 분쟁 발생 이후에 또는 소송 중에 합의해도 된다. 시기는 소송 계속에 대해서 특별히 전으로만 한정되는 건 아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합의에 따라서 이제 합의된 법원의 관할이 생기는데, 합의된 내용이 타입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라는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뚜렷하게 나타나면 문제 없는데, 그럼 부가적 합의는 뭐고 전속적 합의는 뭐냐? 전속적 합의는 특정한 법원에서 진행하기로, 원래 법정 관할로서 우리가 보통 재판장이랑 특별 재판장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그 중에 전속 관할하고는 이미 배치되니까 전속 관할은 이쪽에 올 수는 없는 얘기인데, 이쪽 속에서 전속적으로 합의해 놓은 거냐, 또는 여기서 부가적으로 하느냐는 의미는 기존에 합의하기 전에 갖고 있었던 관할 말고 특별히 어떤 필요에 의해서 당사자끼리 추가하는, 부가하는 이런 합의 태양도 있을 수 있고, 기존에 나올 수 있는 관할 법원 속에서만 어느 것만 딱 찝는 전속적일 수도 있다.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그 합의가
뭔가 더 필요에 의해서 추가하는 부가적도 있을 수 있고 이미 그 사건들이 나올 수 있는 관할 범 중에 뭔가로 한정질 수 있는 전속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전속적이냐 부가적이냐에 따라서 관할 법원이 부가적인 경우는 기존 거 플러스 더 추가되는 느낌이죠. 그건 문제되지는 않겠죠. 왜? 기존에 이미 합의하기 전에 것을 보장해주면서 더 나오는 거니까 그건 특별히 문제 안 되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겠어요? 전속 같은 이유로 취급되는 전속적이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그래서 이게 문제가 터지는데 그러니까 명백히 서면에 그게 나타나야 되는데 명백히 서면에 전속적인지 부가적인지가 표현이 안 돼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석해 줄 거냐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조금 그 설명이 추가되고 있고 실제 사례 문제도 이런 게 많이 나와요. 그게 분명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석할 거니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따라서 이송과 또 연결이 돼요. 이송과.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고 싶으면 케이스책 같은 걸 보면 되는데 일단 여러분은 거기까지는 완벽하게 하지 말고 그 개념 정도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불분명할 때는 어떻게 판단하는 게 제일 좋냐면 원래 당사자가 A로 합의해놓은 법원이 원래부터도 있었던 법원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원래부터도 그 사건에 있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유독 A로 찍었어요. 원래 A 법원, B 법원, C 법원이 나올 수 있는데 당사자가 A로 합의했을 때는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여러분? A에서 하기로 한 전속적으로 할 생각이 세겠죠. 근데 원래 A, B, C가 있는데 A, B, C에서 할 수 있는데 유독 D라는 법원으로 합의를 해놨어요. 이때는 물론 D라는 법원에 원래 어떤 것에서 하기로 거기서만 하기로 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학설에 따라. 근데 이때 일반적인 학설은 그 경우는 D도 할 수 있도록 해준 부가적인 의미다 라고 해석해 주세요. 여기까지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할권의 조사는 직권으로 조사한다. 32조죠. 직권으로 조사한다는 말은 뭐냐면 변론주의라고 우리가 앞에서 배운 개념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처분권주의라는 개념을 한번 배웠어요. 그러니까 누가 문제를 삼고 누가 그것에 대한 자료 등을 내야 되냐면 당사자가 문제를 삼고 당사자가 그것을 뒷받침하는 자료 등을 제출해줘야 된다. 이런 원리가 작동하는데 이 처분권주의의 반대 방향의 느낌의 용어가 직권이라는 용어예요. 직권. 느낌이 그렇잖아요. 직권은 어떤 당사자한테 맡겨져 있다라는 느낌보다는 법원이 스스로 뭔가 챙긴다 이런 느낌이 센 용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송 요건은 본안에 관한 싸움 이전에 갖춰야 될 소송 요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직권으로 챙긴다라는 요소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직권으로 조사한다. 그 말은 당사자가 이런 거가 문제 있다라고 설사 안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그런 것을 챙겨야 된다. 그 용어에서 직권 조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실제 직권으로 챙기긴 하는데 챙기기 위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 내는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의한 자료 등은 과연 법관이 다 실제 가서 막 수집해서 챙겨서 확보해서 따져봐줘야 되느냐는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또 뭐가 있냐면 직권은 직권인데 탐지까지 해야 되느냐. 탐지. 요거는 약간 변론주의라는 개념과 대칭적인 느낌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둘 다 직권은 직권인데 직권으로 이제 조사를 해서 개시를 해서 따져봐야 된다라는 의미 정도는 직권 조사라는 정도의 의미이고, 그러니까 개시를 해서 따져봐야 된다까지인데 실제 따져보기 위한 그 자료 그것까지도 마저 다 해야 된다면 직권 그건 탐지라고 하는데 과연 소송 요건에 대해서는 직권 조사 사항까지는 맞는데 직권으로 탐지해야 되느냐 여부에 대해서는 상당한 논란이 있고 소송 요건마다 그런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해서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소송 요건은 법원이 직권으로 개시해서 챙겨야 된다는 의미의 직권 조사 사항인데 실제 직접 챙겨보기 위해서 이제 따져봐야 되는 어떤 자료 등 이게 과연 소송 요건을 갖췄다 봐야 되느냐, 뭐 어떤 소외인이 있느냐, 뭐 당사자 능력이 있느냐, 미성년자 등의 소송 능력이냐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 수집이 그런 거는 당연히 챙겨서 따져줘야 되긴 하는데
따져서 판단하기 위한 자료를 직권으로 파헤쳐야 되느냐 부분에서는 여러 종류의 스펙트럼이 있다.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직권 탐지류로 전부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직권 탐지적인 속성의 소송 요건도 있고 직권 탐지에 있어서 약간 당사자한테 맡겨져 있는 변론주의적인 속성의 소송 요건도 있고 스펙트럼이 다양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권 조사 사항이라는 의미는 직권으로 개시해야 된다. 따져서 그런 것이 갖춰져 있는지 여부를 직권으로 개시는 해야 된다. 개시라는 직권의 의미에 약간 대칭적인 의미가 처분권주의의 느낌으로 대칭돼서 생각해 보면 돼요. 한편 그 판단을 하기 위한 어떤 자료 등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변론주의에 대칭되는 직권탐지주의라는 용어가 있는데 모든 소송 요건이 다 직권탐지주의적인 것은 아니고 스펙트럼이 다양하다. 이해되겠죠? 그러면 어떤 소송 요건이 직권탐지주의적인 속성이냐 아니냐는 그 어떤 판단을 그 개개의 소송 요건마다 설명이 따라 붙어야 돼. 일단 그런 정도의 개념을 이해해 주세요. 그 다음에 33조를 보면 관할의 표준 시기는 제소시이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토지 관할의 경우에 자연인의 경우는 피고 주소지에 내라고 해서 예컨대 인천 사는 사람한테 인천지방법원에 냈는데 이 피고가 소송하는 와중에 아까 광주로 이사를 갔다. 그러면 피고 주소지가 인천에서 광주로 바뀌었으니까 관할이 인천에 냈던 게 광주로 가야 되는 거냐? 의 문제에서 괜찮다 이거예요. 어디 때 기준으로 충족됐으면 괜찮다? 제소시를 기준으로 충족됐으면 그 뒤에 그 피고가 광주로 이사 가서 그럼 광주로 가야 되느냐 그 사건이 그런 건 아니다. 제소시를 기준으로 해서 충족돼서 됐으면 된 거다. 그러니까 관할권의 조사는 33조에 보면 제소시를 기준으로 한다. 그 다음에 관할권 없는 법원에 냈을 때 이송을 시켜준다는 얘기는 이미 설명한 바가 있고 그게 34조 1항에 나오고 있네요. 34조 1항. 그래서 이렇게 해서 관할을 조사해서 직권으로 조사해서 그 기준 시점을 제소시로 그 다음에 했는데 관할권 없는 법원이었으면 34조 1항에서 이송을 시켜주면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송에는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송에는 34조 1항의 관할권 없는 법원에 소를 제기했기 때문에 나오는 이송이 있고 35조에 관할권이 제대로 되어 있지만 이 관할권이라는 것은 특정한 법원 한 곳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예컨대 피고의 주소지에 낼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의무이행지로서 원고 주소지에 낼 수도 있다든지 부동산 관련 소송에 대해서는 부동산 소재지에 낼 수 있다든지 불법행위 관련 소송은 불법행위지에서도 낼 수 있다든지 해서 어떤 사건 따라서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에 따라서 여러 개의 이제 법원이 토지관할에 한정해서만 보는데도 나오는데 그 토지관할에 충족된 어떤 법원에 냈는데 반대쪽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불만족스러워서 바꿔달라고 할 수 있는 제도가 35조에 재량 이송이 있다. 관할권 있는 법원에 제대로 내긴 냈지만 뭔가 거기가 자기로서는 못마땅하다. 또는 법원의 입장에서도 딴 것이 더 낫겠다 생각하면 재량에 의해서 또는 신청에 의해서 이송을 해달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 사유는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한 어떤 그런 사유를 주장해서 그게 채택되면 이송을 할 수도 있는데 실제 사건에서는 이송시켜준 예가 거의 없다. 즉 35조는 사문화되어 있다. 이렇게 교과서에 보면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덩어리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처음에 낸 법원이 제대로 된 법원이라면 굳이 그게 손해를 피한다든지 공익적인 어떤 필요가 있어서 다른 법원에 가겠다라는 것을 거의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이송 제도가 있다. 이송에 그래서 쭉 보면 4-31번 쭉 번호 4-31번은 이송 절차는 이제 이송 결정으로 행하는데 이송 결정으로 이제 법원이
오케이 여부를 판단을 해주는 거죠. 당사자가 이송을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판단을 해줬는데 불만이면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은 항고라는 불복수단이 우리가 일반적인 판결에 대한 불복수단은 항소, 상고이지만 결정에 대한 불복수단은 항고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상소라는 것을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는데 법원의 재판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판결과 결정과 또 명령이 있다라고 그랬죠. 판결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중요한 것이고 변론을 반드시 거쳐야 되죠. 이 결정은 꼭 거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판결은 대립 당사자가 XY가 법원의 상대로 싸우면서 내려진 결론에 대해서 누군가가 불만 있으면 상소한다의 개념 중에 항소 또는 대법원의 상고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는데 이 결정은 두 당사자 간의 어떤 사건이긴 한데 마치 당사자 싸움으로 펼쳐지는 게 아니라 뭔가를 신청하거나 뭔가를 요청했는데 법원이 안 돼, 돼, 아니 또는 돼 했을 때에 대해서는 어떤 반대쪽 안 돼 했을 때는 그 신청하거나 요청한 사람 쪽에 대해서 법원과의 관계의 느낌이 그게 세요. 판결은 둘이 당사자 간의 싸움의 관계가 센 건데 이 결정 절차는 또는 명령 절차는 뭔가 법원이 오케이 또는 노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건데 그때는 그 불복수단을 항고라고 해요. 또는 두 번째 하는 것을 재항고라고 해요. 이해되겠죠? 그래서 항고라는 개념을 쓰는데 그 항고 중에 이제 일주일 이내에 해야 되는 것을 즉시 항고라는 개념이 있는데 요 결정에 대해서는 이송을 요청했는데 아까 결과적으로 사문화돼서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고 그랬는데 그 항고에 대해서 왜 안 받아들였냐고 따질 수 있는 제도가 그 허가를 안 해준 결정에 대해서 따진다든지 하는 게 항고라는 제도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항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 이런 항고는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9조에 보면 이러한 것이 오케이 됐다든지 오케이 된 것에 대해서는 그게 싫은 쪽이 항고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노한 것에 대해서는 요청한 쪽이 항고를 하려면 하겠죠. 그래서 항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항고할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송을 할 수 있는 게 두 종류가 크게 그 밖에 이송도 있지만 크게 볼 때 34조에 이송이 있고 35조에 이송이 있었는데 뭐가 차이였었어요? 34조는 관할 건 없는 법원에 냈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으로 이송하는 거예요. 한편 35조의 이송은 제대로 된 법원에 내긴 냈지만 뭐가 불편하다고 해서 이송을 해주는 거예요. 35조의 이송은 당사자가 이송을 신청할 수도 있도록 해놓고 있어요. 법원이 재량으로 하기도 하지만 당사자가 이송을 신청할 수 있도록 35조가 마련해놓고 있어요. 한편 34조 1항의 이송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도록만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왜 지금 39조의 이송과 관련되냐면 39조의 이송 항고랑 관련되냐면 39조의 항고는 신청을 했는데 싫어서 안 받아들여져서 항고를 한다는 개념이 전제가 되는 것이라면 34조 1항의 이송에는 39조의 항고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해서 고지것대로 하면 어떻게 해석되겠어요? 없다고 해석되는 거예요. 왜? 34조 1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만 상정했지 당사자가 요청해서 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당연히 잘못된 법원을 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제대로 된 법원에 보내주는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못마땅하다 아니다 이 개념이 투입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반면 35조의 이송에는 법원이 알아서도 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가 신청해서 이송을 해달라고 하는 것까지를 상정해서 두고 있는 것인데 당사자가 그렇게 이송을 신청을 했는데 안 받아줬기 때문에 39조에 항고를 한다는 개념이 따라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9조의 이송에는 항고에는 34조 1항의 경우에는 부정되고 35조의 경우만 긍정된다는 게 판례예요. 그렇지만 학설은 34조 1항도 굳이 항고를 못하게 막을 필요가 뭐가 있냐?
조문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하여튼 그게 법원이 재량으로 한 것에 대해서 또는 법원이 안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삼아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항고 수단이 왜 34조 1항은 배제된다고 꼭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의 학설의 입장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도 그런 학설의 일반적인 경향에 따르고 있는데 하여튼 판례는 34조 1항의 경우는 부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송의 효과로서는 이송받은 법원이 설사 자기네 법원에 올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또 한 번 이송을 하면 그 사건은 계속 표류를 해요. 그러니까 이송받은 법원은 설사 잘못인지 아니더라도 자기네가 수용해서 해라. 그게 뭐하고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도 간단히 얘기했을 때 편의상 A반, B반 수업으로 치면 분반을 했는데 A반 가서 듣나 B반 가서 듣나는 어떤 학생 수의 어떤 적정 규모 때문에 나눠놓은 건데 굳이 B반 가서 듣지 않고 A반 가서 들으라고 이게 학번상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뭐 B반 가서 들어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경우의 그런 류의 관할이 있는 거와 함께 한편은 강제적으로 반드시 거기 가서 들어야 되는 그런 류의 어떤 수업처럼 설정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하나는 임의관할이고 하나는 전속관할이라고 그랬죠. 그럼 보통 임의관할 같은 경우는 뭐 굳이 어느 반에서 들으라고 했지만 꼭 딴반 가서 들은다고 해서 뭐 문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규모상 한 클래스가 다 수용 못하니까 나눠놓은 거니까. 그러니까 토지관할 같은 경우는 광주 가서 하라고 했는데 잘못해서 대전에 냈을 때 뭐도 인정됐어요? 아까 변론관할 같은 것도 인정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만약 광주에서만 해야 되는 것으로 뭔가 필요성이 꼭 있었다면 대전에 가서 잘못 낸 것을 상대방이 응했다고 해서 거기에 관할권이 있는 것으로 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점은 앞에서 확인했어요. 31조의 전속관할에서 가서 봤더니 예컨대 29조의 합의관할이라든지 30조의 변론관할 같은 경우는 전속관할과 부닥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속력도 한편 그런 거로 보면 원래 관할권 없는 법원에서 보냈는데 또 받은 법원이 보니까 관할권 있는 법원이 문제가 없는데 자기가 봐도 우리한테 올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또 있는 곳으로 보내준다고 해서 사건을 계속 표류시키지 말고 그냥 해라. 한 번 온 이상은 해라. 기속받아라. 그러니까 보낸 데가 니네 거라고 해서 보냈으면 기속받아서 그냥 해라. 이렇게 설정한 게 기속력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문제는 뭐겠어요? 이 기속력이 좀 아까 내가 이야기를 끌고 온 것에서 어떤 의미 생겨요? 전속관할을 잘못 보낸 것 같지도 그럼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느냐의 의문이 생기잖아요. 전속관할은 어떤 법원에서 반드시 하도록 무언가 이유 때문에 만들어놨는데 A라는 법원에 냈는데 여기가 아닌 거예요. B라는 법원이 전속관할 법원이니까 흘러 가라고 했는데 B가 싫은 전속관할 법원이었으면 문제가 없는데 아니었어요. 그러면 전속관할 위반의 경우는 반드시 전속관할 법원을 끝끝내 찾아갈 필요성이 한편 있다고도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문제가 하나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전속관할이 잘못 판단돼서 맞더라도 전속관할까지도 포함해서 다시 재차 이송하거나 또는 저쪽서 보내왔는데 이쪽서 우리 아니야. 우리가 보니까 니네 거네 하고서 다시 보내준 법원에 보내는 걸 이송 중에도 특별히 반송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 회송한다, 반송한다 할 때 반송. 그러니까 그런 이 반송을 포함한 이송 등이 무한정으로 2번, 3번 걸치는 걸 막기 위해서 기속력을 부여했는데 그 기속력을 부여한 거의 경우에 토지관할 같은 임의관할은 문제 없음을 우리가 알겠는데 전속관할은 꼭 그렇더라도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 어디 보면서 반드시 할 필요성 때문에 거기서 하라고 딱 전속적으로 해놓은 거는 아무리 어찌저찌 해도 거기 찾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의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보면서. 그런데 어떻게 해석한다? 전속관할의 경우조차도 재차하지 마라 라는 게 일반적인 입장인데 조금 거기는 이제 문제가 막 생겨요. 그 다음에 소송계속의 이전이라는 이야기는 40조에 무슨 이야기냐? 관할권 없는 법원에 냈기 때문에 34조 1항에 의해서 이송을 해야 되는데 34조 1항에서 이송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소를 제기함으로써
여러분이 민법서 배운 소멸시효가 완성될 만한 게 재판상 청구에 의해서 시효가 중단되는데 자기는 시효도 촉박해 해서 소송을 냈는데 이게 관할권 없는 법원에 내면서 어딘가 제대로 된 관할권 법원을 가는 와중에 막 1, 2개월이 중간에 공백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대로 된 법원에 찾아갔는데 애초에 낸 시점으로는 시효가 완성되기 직전에 가까스로 내서 시효를 중단시켜 놨는데 그 관할권 있는 법원을 찾아가는 동안 한 2, 3개월이 소요되면서 그게 완성이 되는 시점으로 딱 그게 충족이 되는 그런 시간적인 배치였을 때 애초에 잘못된 법원이지만 일단은 낸 것을 기준으로 하면 시효가 재판상 청구로서 중단되는데 이 시효를 중단시키는 청구가 제대로 된 법원에 적법하게 낸 것으로 기준으로 해야 된다면 2, 3개월 흘러가면서 공치면서 이게 지나가게 되는 꼴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느 시점을 갖고 해야 되느냐인데 우리가 모든 거는 적법하게 됐을 때를 기준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이게 2, 3개월 중간에 엉겨붙는 사이에 시효가 완성되는 꼴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시효가 지금 막 간달간달 할 때 가까스로 내가지고 중단시켰다라고 하고 안도하는데 관할권을 잘못 찾아가서 냈기 때문에 관할권 있는 법원으로 가는 와중에 한 1, 2개월, 2개월, 2, 3개월이 찾아가는 시점상 지나버리는 수가 나온다는 거죠. 간달간달했던 그 시효가. 애초에 낸 게 제대로 됐으면 중단된 건데 그랬을 때 다행히도 이 조문이 40조가 어떻게 한다? 언제적 기준으로 해라? 딱 돼 있냐면 그러한 소송 계속이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이송이 됐을 때 이때 말이 어렵네요. 처음부터라는 건 잘못 낸 법원에 이송되기 전에 그게 그 의미가 처음부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송되기 전 상태의 그 법원에부터 시점부터 제대로 계속된 소송이 계속된 것으로 본다. 이때 계속은 여러분이 한자로 써줘야 좋을 뻔했는데 연속된다는 계속이 아니라 이 소송이 중복제소금지에서 나오는 용어인데 법원에 계류되어 있다 이 의미의 계속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속된 것으로 본다의 의미는 뭐예요? 애초에 이송돼서 온 시점이 아니라 원래 처음부터 계속된 것을 보니까 시효 중단이 그때 기준으로 잘린 것으로 된다의 이야기예요. 이해되겠죠? 그렇게 해서 시효 중단이 된 것으로 처리해주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이 조문에 의해서. 이해되겠어요? 여기까지 소송 이송에 대한 설명의 개략이에요. 질문 있으면 해요. 없어요? 없으면 또 넘어갈게요.